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9월 첫날 문 활짝 열었습니다. 기다리던 가을이 왔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날 만들어 가기로 해요. 자, 여러분, 구독하기, 다운로드,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공감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에너지 팍팍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반가운 소식 있어요. 1회 문 열던 날부터 우리 공개방송 한번 하자 얘기했었지요. 드디어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공개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내일 9월 1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저희 국민라디오 지하 카페 공개업을 해서 진행될 건데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주 알찬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저랑 따뜻한 대화들 나누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제 책으로 토크쇼도 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저희 1, 2회 때 나왔던 게스트지요. 올밴 가수 우승민 씨 오셔서 같이 라이브 공연으로 즐기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오신 분들께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올밴 우승민 씨 CD 20장 준비했고요. 또 오시는 모든 분들께 독일에서 온 천연 아로마 오일로 만든 수제 비누 한 장씩 드릴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기다릴게요. 꼭 오세요. 자, 공감 스토리텔링 가족 여러분, 어서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십시오. 오늘 낭독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아름다운 부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소설가 백가흠과 그의 아버지 백영기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백가흠은 1974년생으로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 단편소설 광어로 등단했습니다. 작가행동 1219, 강정 평화책마을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행동하는 젊은 작가로 평가받는 유망한 소설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백영기 선생님, 1943년에 태어났고 서라벌예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후학을 길러냈으며 극작가 배삼식과 평론가 남진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익산의 미크로스 합창단 단장입니다. 백가흠의 소설집 힌트는 도련님, 나프탈렌 향, 조대리의 트렁크 등을 읽으면서 작가는 불행한 유년기를 거쳤거나 위독한 사랑을 오래 알았을 것만 같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지 않는 사람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와 마주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부끄럼 많은 소년 같았어요. 나 좀 안아주라 하며 눈물 글썽이는 인간들의 신음소리가 모두 들려서 괴로운, 그래서 받아 적을 수밖에 없는 문학적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많은 예술가를 만나고 각계의 고수들도 만났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숨어있는 문장가들을 찾기 위해 유목민처럼 SNS 공간을 헤매는 재미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죽음 곁에서 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 형을 찾아간 아우가 누워있는 형 옆에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영상처럼 형의 얼굴 위로 흘러갑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죽음의 문제, 니체와 쇼펜하우어, 자살한 친구, 또 신에 대한 사유들은 병실의 어둠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일른이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습니다. 전주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백영기 선생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소설가 백가흠의 아버지였지요.
백가음의 수필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감동 깊게 읽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백가음의 타고난 문학적 감수성의 근원을 찾은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문학 인생 이야기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이 등단한 날 아버지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고 하셨는데요. 학교로 전화드렸더니 덤덤하셨어요. 아버지, 저 신춘문예에 당선됐어요. 했더니 축하한다, 고생했다 하고 별말 없이 끊으셨어요. 1시간 후에 다시 학교로 전화했는데 교무실에 커피를 돌리고 조퇴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전화하니 어머니께서 야, 너그 아버지 방문 잠그고 오후 내내 운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산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소설이나 기사를 스크랩해 놓으세요. 아버지는 제 소설의 첫 독자는 아니어도 가장 충실한 독자이실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보내는 것 같은 응원이 있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책을 읽으며 자라셨다고요? 아버지 덕분에 책에 파묻혀 자랐어요. 집안의 모든 벽은 책이 차지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면 손도 못 대게 하는 박스가 몇 개 있었는데 아버지가 쓴 편지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마 연애 편지였던 것 같아요. 집 전체가 온통 읽을 거리였어요. 집에 책이 많으니까 우리 형제는 자연히 책을 많이 읽으며 자라났죠. 낮은 곳엔 동화책이 있었고 가장 높은 칸에는 야한 소설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맨 위 칸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모조리 읽었죠. 밤에 책 2권을 뽑아서 책가방에 넣고 다음날 학교에서 온종일 읽었어요. 공부는 아예 안 하고 학교도 많이 빠졌어요. 일찍 집을 나와서 바닷가도 가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문학과 클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수혈받은 셈이죠. 큰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고모는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동생 다음이와 저는 아버지의 책을 읽고 아버지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어요. 친구처럼 특별한 아버지셨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어요. 불행한 분이기도 해요.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시고 50살까지는 끊임없이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에 찬 공기가 돌았어요. 아버지는 늘 혼자서 한밤중에도 스탠드를 켜고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설명할 수 없는 비장함이 집안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문인이 많으셨겠네요? 아버지는 친구들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는 이광웅 시인이에요. 월북 작가의 시집을 돌려받다는 이유로 군산 제1고 교사 9명이 구속되었던 오송의 사건으로 40대의 절반을 옥에서 보낸 분이시죠. 큰아버지가 늘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셔서 정향시인 윤은길 선생님과도 친구가 되셨죠. 정향시인은 제가 등단했을 때 용돈을 주시며 그랬어요. 가음아, 연기처럼 너무 착하면 글쓰기 힘들다. 아버지께서 아드님이 작가가 되길 바라셨겠어요. 저는 이과였어요.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재수했어요. 사실 제어계측공학과는 보일러 설계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책만 읽었지 공부는 통 안 했으니까. 삼수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잠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가음아, 문예창작학과 가라. 입학하고도 철거민들과 함께 철거 싸움하러 다니고 공부에는 관심이 통 없었어요. 제대하고 나서야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학이나 소설과는 상관없는 욕심이었어요. 문학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 같은 것이 없었지요. 문장이라든가 플롯, 문창가 훈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테크닉만 있었어요. 데뷔하고 싶어서 열심히 썼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읽으며 열심히 연구했죠. 그런데 26 겨울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내 소설엔 진심이 없구나. 진심을 담아보자. 1년 동안 단편소설 11편을 썼어요. 진심이 담긴 소설 하나를 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때 구두와 광어를 썼어요.
등단한 작품 광어는 아가미가 펄떡거리듯 살아 숨쉬는 문체와 예민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수작인데요. 횟집에서 일한 적 있지 않나요? 2학년 2학기 때 춘천으로 여행을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바로 12만 원짜리 방을 얻고 눌러 앉았어요. 그 학기의 학점이 0.53이었죠. 처음엔 낡은 여관에 취직해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는데 그곳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만 같아 한 달 일하고 그만뒀어요. 100평짜리 횟집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청소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회 뜨는 것도 배워서 초밥도 만들고 나중엔 거의 운영을 떠맡았어요. 직원도 뽑고 월급도 주고 장도 보고. 광어는 원래 긴 시였어요. 나중에 소설로 다시 썼죠. 광어 속 인물들은 모두 그 횟집에서 만났어요. 별명이 백반장일 만큼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작가행동 1219를 주도한 사람, 강정평화책마을 작업반장 등 행동하는 젊은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제안한 것뿐이고요. 신용목, 김민정 두 친구와 집 앞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잘 놀아보자고 한 일이에요. 작아도 뭔가는 해보자. 기조는 용목이가 세우고 행동틀은 제가 짜고 민정이는 문인들에게 신망이 있는 시인이니까 사람을 모을 수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을 옆에 두고 지내면 훌륭한 일에도 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쌍용자동차 북콘서트부터 열었어요. 강정도 그 중에 하나였죠. 환경은 우리의 미래니까 문학인들 모두 관심이 많았죠. 지금은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강정 책마을은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니까요. 고통스러운 삶의 밑바닥을 응시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글을 쓰는 작가 백가음의 삶은 무척 고단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거지가 동냥을 오면 엄마가 마당에 밥상을 차려주고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깡통을 수세미로 박박 씻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문학하고 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막연하나마 전부예요. 소설가는 창조자가 아니고 관찰자예요. 저는 그 인물을 보고 있어요. 소설 속 인물들이 괴롭히기도 해요. 배꽃이 지고가 그래요. 마음이 아려요. 쓸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술도 많이 먹었어요. 영상이 막 앞서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공간 안의 캐릭터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나는 그들을 들여다보죠. 동생 백다음 씨와 함께 문인보 작업을 하시던데요. 백다음에게 사진작가이자 편집자인 동생 백다음은 어떤 존재인가요? 다음이는 문창과 후배이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글을 잘 썼어요. 저랑 많이 다른 동생이지요. 감각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얼른 둘이 헤어지고 각자 삶을 살아야 해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린 불효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나요? 소설 속 인물들이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속 인물 대부분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소외되고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라 사회의 관심과 손길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지요. 그들이 실제로도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설이나 문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요. 법과 체제의 문제이니까요. 문학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쓰려는 소설은 그저 제가 해왔던 질문 안에서 성실하게 쓰고 싶습니다. 소설가 백가음과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그의 아버지 백영기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백영기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백가음 작가는 어떤 아들인가요? 가음이는 3살 때 상향식 말초 신경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다리부터 허리, 팔, 목으로 올라가면서 마비가 오는 질병이었지요. 신문지 한 장도 지지 못했고 목조차 가누지 못했어요. 성대까지 마비되어 기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치사율 50%라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실제로 가은이가 입원해 있던 전주 예수병원에 같은 병을 앓던 아이가 있었는데 죽어나갔고 가은이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었어요.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무서운 병이어서 가은이 외할머니와 매일 가은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가은이가 점점 회복되어 7발짝을 걸었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통하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회복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서야 정상화처럼 걸을 수 있었지요. 그 뒤로 가음아, 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가음이는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해방되었나 봐요. 가음이에게 지금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이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질은 보였으나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마다 기념 연극 공연을 했는데 초등학생 때 성경을 읽고 간단한 희곡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주인공으로 열연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은이는 장차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이 가은이를 작가가 되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내가 등단한 날 단 한 번 나를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은이가 신춘문예에 등단한 날은 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만나는 친구들마다 밥을 사줬어요. 어찌 그날만 자랑스러웠겠어요.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이었던 시인 안도연 선생이 전교조 파동으로 해임되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을 때 중3 학생들이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이 단식을 하는데 우리들만 밥을 먹을 수 없다며 모두 단식했죠. 그 일을 계획한 것이 가은이를 중심으로 한 반장들이었어요. 애들 생각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부부에게 가은이는 항상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백가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진정한 작가 백영기 선생. 작가 백가음이 쉬지 않고 소설을 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아버지입니다. 소설가가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오늘도 긴 편지를 씁니다. 아들이 진심이 담긴 글을 쓰는 작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비는 아비가 신께 올리는 경건한 기도문처럼 느껴지는 글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아버지와 아들의 문학 인생 이야기를 오래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가음아, 그간 잘 지냈지? 벌써 가을도 다 지나가는구나. 요즘엔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른다고 궁시렁거리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추석 때 변산 바람꽃에서 너와 하룻밤을 지낸 뒤 내 어머니는 기쁨보다는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지 누룽지로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태산이다. 네가 작가가 된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이웃집 아들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부모 곁에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투정이 심하다. 나는 너를 문예창작학과에 보낸 것을 후회한 적이 많다. 끝도 없이 고달픈 길이기에.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딘가에 이루지 못한 문학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나 보다. 나는 네가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며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옆에서 늘 걱정하고 있는 내 어머니를 보면 더욱 마음이 편치 않다. 차라리 내가 밤잠 안 자고 글 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렇게 열심히 쓰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이왕 들어선 길, 인생을 인내하고 절제하며 작품에 대한 욕망을 불태워 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작은 바람이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거세된 인간 아니겠어?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낼 때 나처럼 짐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잎사귀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단다. 작은 나뭇잎 하나가 내 눈을 가르지는 않았는지
항상 높은 곳에서 넓고 멀리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혼탁하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작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직하고 바른 작가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처음 너의 소설집이 나올 무렵에 보여주었던 놀라울 정도로 예민한 너의 감수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를 다루는데도 삭막하지 않은 내 문장이 마음에 들어 좋았다. 문장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 소설에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비정한 인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구나. 이 아버지는 어떤 형태라도 폭력이 없는 사회를 염원한다. 그래서 내 소설에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덜어 나왔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넘어 인간 영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다. 가을은 살아있는 것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계절인가 보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햇살을 받아 풀숲에 새들이 알을 낳는다. 다람쥐들이 땅에 떨어진 잣나무 열매들을 부지런히 쪼아댄다. 나는 이 가을에 한 잎의 낙엽처럼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련다. 이 세상에 가을 햇살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가을볕에 모두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거듭나서 남은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라. 그것도 효도 중에 효도이니라. 그리고 탈고가 되면 한번 내려와. 가끔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왔다가 곧 올라간다. 그것도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한다. 내가 10년 더 살면 너희들을 10번 보고 가고 20년을 더 살면 20번 보고 간다. 나도 많이 늙었나 보다. 자식들이 그리워지니. 잘 있어라. 익산에서 아버지가. 문학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들. 아버지는 아직도 고독한 글쓰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백가음의 아버지가 지닌 작가 백영기 선생의 책을 언젠가 만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날 아들도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까요? 지금까지 백영기 백가음 부자편 박상미와의 대화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세상에서 백가음 작가가 가장 부러워요. 이 백영기 선생님 그 글을 읽고 뵐 때마다 정말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훌륭한 소설가를 키워낸 건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사랑이 팔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문학을 사랑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대를 나오셨는데 정말 문학을 사랑하는 문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은 책을 읽히고 영화를 보게 하고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거든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소설 공모 이런 데 내기 위해서 밤새 글을 쓰고 새벽에 잠이 들면 새벽에 스탠드를 켜고 앉아서 제 글을 다듬던, 교정보던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요즘도 꿈에 가끔 한 번씩 보여요. 그래서 이 백영기 선생님 인터뷰하고 하면서 이런 분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요 세상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나의 어떤 친구보다도
더 좋은 인생의 벗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계속 친구 얘기로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독일 바이마르를 걷고 왔어요. 바이마르 하면 게테와 실러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이 두 사람 정말 의리 있는 친구로 유명하지요. 저와 함께 바이마르를 걸으면서 게테와 실러의 우정 이야기 함께 해보시지요. 독일 바이마르로 가는 건 여고 시절부터 제가 꿈꾼 일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부터 바이마르까지 생가부터 무덤에 이르는 그의 일생을 따라 걷게 된 여름, 20년 만에 게테와 실러 그리고 박상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8살에 시를 쓰고 13살에 시집을 낸 문학신동.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신학, 지질학, 광물학, 원예학 분야에서도 재능이 빛났고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줄 알았던 앞니뼈를 발견해낸 비교 해부학자이기도 한 이 남자는 26살에 바이마르의 수상이 된 유능한 관료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괴물이 다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콜릿을 아주 사랑한 이 남자, 괴테 맥주라고 불리는 퀘스트리처 슈바츠비어 역시 한 모금 들이키면 진한 초콜릿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미식가이자 대식가였던 그는요, 남의 후식을 빼앗아 먹는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 라는 유머 넘치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구상에서 완성까지 60년이 걸린 파우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여성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의 문학적 원천은 음식과 여자, 그리고 우정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요, 뜨거운 우정의 힘을 보여준 매력남이기도 합니다. 요즘 의리 열풍이 한창이지요. 이 남자를 빼고 어찌 의리를 논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식물을 일컬어 경험이라고 말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한 친한 친구라면 믿어지시나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프리드리히 폰 실러, 이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린 첫날, 레머 광장을 돌아서 괴테의 생가로 갔습니다. 1749년 여름, 프랑크푸르트의 구시가지 그라시에 히르슈그 라벤에서 괴테는 태어났습니다. 괴테는 26살까지 이 집에 살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짜 괴테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바이마르로 가야만 합니다. 괴테는 바이마르 공화국 카를 아우구스트 대공의 초대로 26살에 바이마르로 갑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이어지는 약 600km의 도로를 괴테가도라고 부르는데요. 아름다운 괴테가도를 따라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 당신도 이 길을 걸어 다녔죠? 하고 물으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괴테가 일생을 보내고 대작을 남긴 도시 바이마르. 그곳에 머물며 괴테와 실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동안 나는 왜 그들이 바이마르를 창작의 고향으로 선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작은 도시의 구석구석에 괴테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어서 그와 함께 깨알 같은 대화를 나누려면 바이마르 성부터 괴테의 집 앞까지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마차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걸어 다녔으리라.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느리게 걸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자유의 도시, 철학자 니체가 말년을 보낸 곳이자 베토벤이 천재소년이라고 극찬했던 음악가 리스트가 왕성한 활동을 했던 곳. 대가들이 활동 무대로 이곳을 택한 걸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광대하고 몽환적인 일룸 공원을 거닐 때에는 이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나 또한 대작을 쓸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설레이기도 했지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는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만 싶었습니다. 광대하지만 잘 가꾸어진 영국식 정원 속을 거닐며 저는 다짐했지요. 앞으로 나에게 한 달 이상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나는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이 바이마르로 와서 다락방을 얻으리라. 바이마르 중앙역에 내린 사람들은 서둘러 국민극장 앞에 우뚝 서 있는 괴테와 실러를 만나러 갑니다. 1번 버스를 타면 그 앞까지 갈 수 있지만 빙빙 둘러서 괴테 광장과 바이마르 성을 지나 마르크트 광장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국민극장까지 가는 동안 다른 도시에 비해 소박하게 이를 데 없는 중세의 작은 성당에 들어가서 숨을 돌렸던 건 천천히 바이마르를 호흡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괴테 광장을 지나면 괴테의 파우스트와 실러의 비렐름텔이 초연된 국민극장이 나옵니다. 야외 무대가 극장 광장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괴테와 실러의 동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벽면에 선글라스를 쓴 괴테와 실러의 그림만 보이더라고요. 중세 유럽에 널리 알려진 민중설화인 여우 이야기를 제재로 해서 괴테가 번역하고 개작한 여우 라이네를 매일 밤 야외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을 떠올릴 수 있는 풍자와 해악의 맛이 일품인 극. 선글라스를 낀 괴테가 상징하듯 풍자와 해악은 오늘의 옷을 입고 젊은이들을 밤마다 극장 안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지요. 그곳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괴테와 실러, 당신들이 무대 중간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요? 동상을 중심으로 무대를 설치한 아이디어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관객은 괴테와 함께 극을 관람하고 실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분위기였지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빈 무대 곳곳엔 오늘 방학을 맞은 김나지움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놀고 있었어요. 괴테와 실러의 그늘에서 놀 수 있는 바이마르의 소녀들이 부러울 따름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여우 라인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뉴에이지 그룹 멤버처럼 분장한 배우들이 괴테의 대사를 읊는 것이 그저 자연스럽고 재미있었지요. 동네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배꼽을 잡고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괴테와 실러도 슬쩍슬쩍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외 무대인지라 비를 피할 길이 없었지만 객석에 앉아 괴테와 실러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레스덴 출신의 조각가 에른스트 리첼, 그의 재치에 저는 감탄했어요. 190cm의 거구였던 실러와 169cm의 작은 남자 괴테의 키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요? 이 둘은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괴테와 실러.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손은 함께 화관을 들고 서 있습니다. 실러는 왼손에 종이뭉치를 들고 있고요. 괴테는 왼손을 실러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 각도 또한 무척 흥미로웠지요. 실러는 45도 각도로 하늘을 바라보고요. 그 모습은 이상세계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괴테는 현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괴테는 자연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칭 완고한 리얼리스트였기에 이념에 매달리는 철학적 사변이 창작의 해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실러의 미학이론을 빌려 말하면 괴테는 순수한 소박한 문학을, 자신은 감성적인 문학을 추구했지요. 괴테가 현실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실러는 이상세계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세계가 달랐던 두 사람. 괴테의 표현대로 대척적인 정신들은 서로를 인정했기에 친구가 되었고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지만 똑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괴테는 실러와의 만남을 행운의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극작가이자 시인, 철학자, 역사가, 문학 이론가인 실러는 괴테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의 2대 문호가 아닙니까? 크세니엔이라는 시집을 공동 집필하고 문학적 동지로 평생을 함께한 이 두 사람.
1799년에 실러는 예나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바이마르로 이주하기에 이릅니다. 괴테의 권유를 수긍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괴테의 손은 실러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서 세계문학의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 화가는 한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지요. 맞잡아 들어야 합당한 것. 에른스트 리첼, 제 해석이 어떤가요? 이렇게 저는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극장광장에서 실러의 집을 지나 괴테의 집에 이르는 길은 화려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두 집은 이미지부터 달라요. 실러 하우스는 소박한 반면 괴테 하우스는 아주 웅장합니다. 실러의 서재에는 그가 윌리엄 텔을 썼던 책상 위에 원고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괴테 하우스는 박물관을 능가하는 소품과 책들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6,500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괴테의 도서관을 보면서 감탄하다가 양서를 다독하는 그의 성향이 맛있는 음식만 많이 먹는 음식 취향을 파생시킨 것이라고 혼자 결론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들렀던 레스토랑 가스트하우스 줌바이센 슈반에서 이른 점심을 먹고 괴테의 산장을 찾아갑니다. 일룸 공원의 입구에 있는 소박한 리스트의 집, 거기서 공원 깊숙이 숨어있는 괴테의 산장에 이르는 길은 몽환적 아름다움에 취할 만한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몽중몽 속을 헤매듯 걷다 보면 무릉도원 끝자락에 있는 괴테의 산장을 만나게 돼요. 카를 아우스트공으로부터 선물 받은 이 산장에서 괴테는 크리스티니아와 함께 지내며 자연을 노래하는 시를 많이 썼다고 해요. 명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유럽의 무릉도원 속을 거닌 오후였지요. 다음은 괴테의 묘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묘지 지하로 내려가면 괴테와 실러가 잠든 관이 나란히 놓여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곳을 찾아갔지요. 당신들의 죽음을 상품화하는데 공범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관을 볼 수는 없었어요. 멀리서 당신들이 잠든 땅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이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사랑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흔적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눈 이 여자. 오늘날 당신이 나를 만났더라면 아마 나에게 반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사랑에 빠질 때마다 대작을 낳은 당신. 지독한 사랑의 고통을 노래한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읽고 당신을 짝사랑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친구 요한 캐스트너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프에게 첫눈에 반해 짝사랑을 알았던 괴테는 그 무렵 사랑 때문에 자살한 한 친구의 소식을 듣고 감정이입에 몰두하여 14주 만에 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첫사랑 프리드리케와 이별할 때 지은 지센하임의 노래, 릴리와 파혼했을 때 쓴 에그몬트, 그 중에서도 압권은 단연 마리엔 바티에비가 74살의 늙은 당신이 19살의 울리케에게 실현당했을 때 쓴 시를 읽으며 자꾸만 웃음이 나는 건 지독한 낭만주의자인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사랑한 자유와 낭만의 도시 바이마르. 저는 이 가을에도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괴테와 실러의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독일 바이마르를 걸으면서 괴테와 실러의 이야기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바이마르는 워낙 작은 도시여서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잡으면 충분히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여행하게 되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하루의 루트를 잘 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방송이 무척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도 쉬지 않고 방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도 나에게 좋은 법,
괴테와 신라처럼 우정을 나눈 벗은 누구일까 또 한번 떠올려보는 좋은 기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친구들에게 연락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좋은 벗인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넣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